자, 봅시다. 선생님 이제 프린트 올려놓은 거 보면 일단 31쪽을 보면 이제 개념 마지막 부분이네. 개념 마지막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또 봐야 그래도 문학을 전체적으로 본 거니까 당연히 봐야겠죠. 그쵸? 선생님이 저기 오늘 강의 위에 보면 고전 문학 필수 용어라고 올려놨어. 그쵸? 여러분들 그거는 꼭 외우세요. 그건 꼭 외우세요. 중요합니다. 그것만 다 외워도요, 고전문학 이제 실력이 확 올라가. 아무래도 얘들아, 고전문학에는 당연히 고어가 많이 나와요. 지금은 쓰지 않는, 그치?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무시하면 그 내용 파악이 안 되잖아. 가장 기본이 내용 파악인데. 그래서 옛날 말들 중에 문학 작품에 많이 나오는 말들, 그것을 이제 선생님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좀 외워야 됩니다. 외우세요. 알겠죠?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몇 쪽이냐? 31쪽이네. 31쪽을 보도록 합시다. 자, 31쪽에 이제 첫 번째 서술, 오른쪽에 영어 뭐라고 나오니? 나레이션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나레이션이라고 나옵니다. 맞아. 사실은 나레이션이 서술이었던 거야. 그럼 이 나레이션을 소리로 하냐? 그치? 아니면 문자로 해주냐? 그 차이에 따라서 뭐 소설에서의 서술, 그치? 아니면 뭐 희곡이나 시나리오에서의 서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됐건 물론 희곡과 시나리오에서는 좀 약간 다른 명칭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자, 서술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서술. 자, 땡땡이나 땡땡 등을 설명함이라고 나온다. 이게 뭐냐? 자, 설명하는 건데 얘들아, 뭘 설명하는 걸까? 그렇지. 자, 빈칸에 적어봅시다. 일단 요거는 시험교육이고 요것도 시험교육이네. 자, 뭘까? 그렇지. 뭐예요? 사건이나 뭐 생각 등을.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1인칭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 생각도 얘기하는데, 그렇죠? 해서 사건이나 생각 등을 설명하더라. 자, 그래서 얘들아, 저기 서자가 있죠. 서자. 원래 이 서자가 무슨 서자냐면 차례 서자인데, 뭐 순서, 그렇지? 이런 거 할 때 차례 서자인데 이런 뜻도 있어요. 별서자이기도 해. 별서. 그렇지? 술은 여러분도 알겠다. 술, 그렇지? 뭐 기술하다, 그렇지? 또는 뭐 서술하다. 그래서 이때의 술은요, 지을 술 또는 말할 술. 그러니까 펴서 말해준다, 쭉 설명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찌됐건 사건이나 생각 등을 설명하는 것, 이게 서술이고. 그러면 서술자가, 자, 여기 좀 적어볼까요? 소설 구성의 3요소입니다. 소설 구성의 3요소. 뭐겠니? 당연히, 그치?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직접 이야기하는 방식. 그럼 간접 이야기하는 방식도 있나? 그럼 서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물들이 등장해서 말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자, 서술자가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직접 이야기하는 방식. 자, 보세요. 요게 중요하죠, 요게. 그러니까 소설에서 인물의 말 부분이 적고 서술 부분이 많잖아, 이렇게. 그러면 작품을 빠르게 진행시킨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빨리빨리 작품을 진행시킬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어떤 하나의 장면 속에서 이 인물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들을 했고,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그치?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특징을 알아두세요. 뭐다? 서술이 많아지면 이런 특징이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시가 있네요. 보세요. 봐봐.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그치? 눈은 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이날이 야말로 동서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인력거? 김첨지? 애들아, 이거 뭐겠니? 운수 좋은 날이죠. 운수 좋은 날에 이제 나오는 서술 부분인데, 자, 이런 식으로 서술이 쭉 길면요, 이게 봐봐. 서술 이거는 길다라고 볼 수 없지? 그 작품 전체에서 봐야 되니까. 이 부분을 보면요, 그렇죠? 자, 지금 사건이나 어떤 배경 등을 서술에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런 게 서술이더라. 쉽죠? 서술 찾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뭐야? 따옴표 빼곤 다 뭐겠니? 다 서술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왜 첫 번째 문제가 보통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서술상의 특징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소설 문제는. 그렇지? 그럼 서술상의 특징 부분을 보려면 딱 여러분들이 빨리 스캔 딱 했을 때 다운표 부분 다 빼고 나머지 부분만 딱 빨리 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왜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나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뭐야 1인칭, 없으면 뭐니 3인칭. 서술 이 인물의 말 부분이 아니라 이 서술 부분에서 인물의 속 심리를 다 얘기해주고 있는지, 그럼 뭐야 전지적 아니면 겉의 행동이나, 그렇지? 뭐 겉모습만 이야기하는지 관찰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훈련이 중요하다 얘들아. 이거 서술의 특징 문제 나오면 빨리 선지 딱 보면서 바로 넘어가서 본문에서 이 다운표 부분 빼고 서술 부분에서 빨리 찾는 거야. 그렇지? 어차피 한 번은 읽었을 테니, 그렇지? 빨리 그냥 스캔하는 정도로 빨리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의식의 흐름 별표 좀 치자. 쏠쏠하게 나옵니다 이거. 그쵸?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의식의 흐름 기법 뭐냐, 이건 뭐냐 보세요. 인간의 정신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이어지는 땡땡땡, 가로가 왜 이러니, 땡땡땡 또는 땡땡을 그대로 설명해 나가는 방법이래요. 자, 일단 얘들아, 의식의 흐름은 자신의 의식을 그냥 그대로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얘기하면 당연히 객관적이겠니, 주관적이겠니? 그렇지, 당연히 주관적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해버리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이 느낀 감각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겠지. 필터링 없이. 중요한 건 얘들아, 의식의 흐름은요 필터링이 없다, 그리고 뭐야 논리적이지 않다, 이거 두 개야. 자, 보세요. 그래서 작중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 기억,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논리적이지 않아. 뭐 원인, 결과, 분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은 물론 그 심적 깊은 곳, 심해라고 표현해 볼까? 심의 깊은 곳까지 가면 인간의 그 어떤 그 생각들은 논리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다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 뭐야? 해석하거나 지금 이제 그 원리를 풀어내지 못한 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근데 어찌됐건 설명을 못한다? 라고 하는 건 이제 비논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내가 막 설명을 하다가 어제 치킨 먹었는데 그 치킨 내가 어디다 넣어놨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 그렇지?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연상에 의한 비논리적 사고, 근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풀어낸다? 그럼 이제 의식의 흐름이 되는 거지. 자, 어찌됐건 비논리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여기 나오는 연상 등이 때로는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막 뒤섞여서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그대로 필터링 없이 비논리적이고 연상,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한다. 이게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한다, 또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작중 인물 혹은 화자의 의식이, 여기 나오네, 의식의 흐름을 필터링 없이, 그걸 다른 말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기법이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쓰는 작가가 있어요. 정말 많이 쓰는 작가. 천재 또는 저기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평을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은 천재 혹은 그렇지 정신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왜냐면 이상의 작품을 보면요, 뭐 제1아이가 있어, 제2아이가 있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독특해. 어떻게 보면 너무 4차원이고 어떻게 보면 뭐 되게 그 안에 어떤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아무 뜻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작품을 썼어요. 단 이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단어 선택이 기가 막혀. 일단 그러니까 문학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한정적이지 않아. 굉장히 많은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요. 그치? 그리고 그 단어들의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정말 선택이 기가 막혀. 타고난 문학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어찌됐건 이상의 작품이 많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씁니다. 보면요, 근데 예시를 여기 있네. 요거까지 채워놓고 볼까요? 뭐야, 여가 똑같은 내용이죠. 자, 보세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천재가 박제가 됐대요.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요. 그렇죠? 육신이 몸이 흐느져 가도록 피로했을 때만 정신이 은하처럼 돈이죠. 은돈. 그치? 맑대. 육신이 피곤했을 때만 정신이 맑다? 니코틴, 담배에 있는 거지. 니코틴이 내 횃배라고 표현하네, 배를. 배 앓는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 의뢰,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요. 그러니까 담배를 딱 피는 순간 백지가 된대요. 그 위에다 나는 위트, 그치? 재치 또는 유머, 그치? 재치와 패러디스 역설을 바둑 포석처럼 늘어놓는데. 뭔 소리야 이게? 머리가 하얘지면 그 안에 막 재치와 역설을 넣는데. 가증할 상식의 병이다. 그치? 뭐야? 상식의 병이래. 이런 걸 내가 상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타나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나. 그러고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나는 또 여인과의 생활을 설계한다. 뭐야, 갑자기? 뭐 니코틴 얘기하다가 막 상식의 병 이야기하다가 여자와의 생활을 계획한다. 연애, 지금 논리적이니? 뭔가 원인과 결과를 떨어져요? 아니지. 이런 게 바로 뭐야?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연애 기법에 맞아 서먹서먹해진 지성의 극치를 흘깃 좀 들여다본 일이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정신뿐일자 말이요. 이 사람이 정신뿐일자지 뭐. 자, 이런 여인의 반, 그것은 온갖 것의 반이다. 뭐야? 진짜 단편적인 조각들, 내가 생각나는 일들, 그것을 그냥 어떻게?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정신없죠? 맞아요. 정신없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자, 온갖 것을 만을 영수하는 생활을, 그러니까 영수는 얘들아 뭐냐면 명령할 때 영자고, 수는 받아들일 때 명령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생활을 설계한단 말이요. 뭐 그런 생활 속에 한 발만 들어놓고 흡사 두 개의 태양처럼 마주쳐다보면서 끌끌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그쵸? 그러니까 한 발만 딱 넣어놓는. 그쵸? 그래도 낄낄거리고 있다. 약간 자조적 느낌이 나죠? 나는 아마 어지간히 인생의 재행이 싱거워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만둔 모양이요. 굿바이. 결론 같지만 날개의 앞부분입니다. 뭐 어찌됐건 웃기죠? 네, 이런 내용들. 정말 정신없고 피논리적이고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고, 이런 게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얘들아, 장점은 있어요. 장점은 뭘까? 장점이 있으니까 쓰겠죠. 문학적 장점이 있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독자가 지금 봐봐, 이 하나의 인물이 나의 의식을 어떻게 필터 여과 없이 그냥 어떻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그럼 독자는요, 이 사람의 가식이나 필터링 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야. 맞죠? 그러면 봐봐, 인물과의 거리는 어떨까? 무진장 가까워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야. 속마음은, 내 생각은 그냥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자가 인물에 더 집중하고 그 인물의 어떤 그 생각과 행동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몰입할 수 있고. 단점은 얘들아 뭐냐면요,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그렇지? 사건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정신없고 이완된, 그렇지? 긴장감 없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죠. 사건 전개에 있어서 긴장감이 없다. 그렇지? 이 부분, 이 서술 부분, 이 인물의 말 부분에서는 나름 긴장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왜?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낯서니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낯설면 어떻게 집중하게 된다고? 그치? 낯설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긴장감을 느낀다라는 것도 되니까. 근데 사건 전개에 있어서는 긴장감은 없어. 엉망진창이에요. 자, 어찌됐건 그런 특징이 또 있더라.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이, 우화, 우회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좀 봅시다. 어이구, 이거는 또 많이 나오는데 많이 헷갈려하죠. 그치? 자, 일단 우이를 보면요, 얘들아, 이 우자가 무슨 우자냐면 우편화된 우자예요. 사실은 보내다,
또는 뭐 맡기다 또는 위탁하다. 자, 이 자는 당연히 무슨 뜻인지 알죠? 뜻의자입니다. 그럼 뭐 하는 거니? 뜻을 맡기고 뜻을 위탁하는 거야. 아, 하나 더 있다 얘들아. 뜻을 핑계 삼다도 있어. 핑계 삼다. 요걸 핑계로 삼아서 뭐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보세요. 자, 다른 사물에 빗대어 개념입니다. 우이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함 또는 그 자체의 의미를 우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식 또는 그런 의미 자체가 다 우이다. 우화는요, 얘들아, 이 화자가 무슨 화자니? 이야기 화자지, 그렇지. 앞에 우는 똑같고. 그럼 얘는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우화는 이야기인 거야, 이야기. 얘는 의미였잖아. 얘는 이야기인 거야. 그럼 어떤 이야기냐면, 얘는 보세요.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다른 사물에 비교 우화, 풍자나 교훈의 뜻을 담는 이야기인 거야, 이야기. 그럼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게 있지 않니? 우화에는 우의적 의미가 있다. 우화는 우의를 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포인트가 뒤에 있어. 이건 의미 또는 그런 방식. 얘는 뭐예요? 그런 이야기들. 초점이 다르죠? 그치? 그 다음에 우회. 이건 알죠? 우회하시오. 그쵸? 와, 한자도 다르잖아. 이 우자는 무슨 우자냐면, 얘들아, 피하여 도는 거야. 피하여 돌다. 잘 안 쓰는 한자입니다. 피하여 돌다. 이 회자는요, 이 회자는 좀 잘 쓰죠? 돌회자. 회전교차로, 막 이런 거, 그쵸? 도는 거. 그래서 피하여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우회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곧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가. 그러니까 사실은 문학적 용어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실생활 용어에 더 가까운, 그쵸? 의미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뭐 그렇다고 문학에서 아예 안 쓰는 건 아니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우회라고 하더라. 이 세 가지의 단어의 의미 차이는 좀 알아두세요. 물론 얘들아, 물론 우이는 뭐고 우화는 뭐냐? 그럼 우회는 뭐냐?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는 안 나오겠죠, 모의고사에서. 근데 이런 게 어휘력 아니겠니? 그치? 알아두고요. 좋아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마찬가지 개념 어려볼까요? 토끼와 거북이에 관한 우화는 이야기는, 그치? 제주보다는 노역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우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느낌이 오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전기입니다. 전기는요, 얘들아, 이 기자가 포인트야. 전자는 전할 전자야. 뭔가 전하는 거지. 기자는요, 기이할 기자야. 이상할 기자. 그러니까 전기는요, 여러분들 기이한 일을 세상에 전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고전 소설에서 전기적 요소 또는 전기적 성격, 뭐 전기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든가, 그렇지? 또는 전기적 성격을 띈다라든가.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 이 전기는요, 뭔가 이상하고 기이한 이야기를 다룰 때,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할 수 있니? 현실적이지 않은 거. 이상한 거는 현실적이지 않죠. 자, 얘들아, 자, 봐봐, 화살표. 전기적 요소는 비현실적 요소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비현실적 요소다, 무조건 전기적 요소다, 이건 아니다. 비현실적이지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건 얘들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 이게 아니라 그냥 보통 같이 쓰는데, 그치? 무조건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난다, 무조건 전기적 요소다, 이건 아니라고. 그렇죠? 항상 개념이 중요하다고요. 전기적 요소는 무슨 뜻이다? 기이한, 이상한 이야기. 왜 선생님, 예를 들어 꿈을 꿨어? 꿈 이야기가 나온다? 꿈은 비현실적이야, 맞죠? 근데 꿈에서 꾼 이야기가 막 날아다니거나 이게 아니라 꿈에서도 그냥 일상적인 꿈을 꾼 거야. 그래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얘는 뭐니? 기이한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치? 이제 막 날아다녀요. 주인공이. 슈퍼맨 막 날아다닙니다. 얘는 전기적 요소로 뛰고 있지. 비현실적 요소도 맞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헷갈려요? 아, 헷갈릴 필요 없어. 기본 개념이 중요한 거. 비현실적에서는 그냥 현실적이지 않은 거. 이게 정기적에서는 이상한 거, 기이한 거. 그러니까 개념이 항상 중요해요. 그렇죠? 개념을 완전히 숙지해야 이런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거 전기가 또 나옵니다. 한자가 얘들아 앞에 전자는 똑같은데 기자 얘들아 이 기자 무슨 기자니? 그렇지, 무슨 기자야? 기록할 기자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말씀 원자가 있네요. 기록할 기자지. 자, 그러면 이 전기는 얘들아 뭐냐면요, 기록한 걸 전한다. 문학에서 뭘 어떻게 쓰냐면 한 사람의 일생 동안에 그치 뭐야? 행적을 적은 기록, 그 이야기를 이제 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로 끝나면요, 무슨 전으로 끝나 제목들이. 물론 얘들아 이 홍길동전은 전기이면서 전기적 요소가 있죠. 그렇죠?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어찌됐건 여기서 포인트는 이때의 전기는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적을 적은 기록이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도 알아두고요. 자,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선택지 정기적 요소라고 하면 일단 한자를 파악해야 되고, 물론 1번 의미로 더 많이 쓰입니다. 기이한 것, 그치? 만약에 한자가 없다면 기이한 일을 세상에 전한다라고 하는 1번이 많이 쓰이니까 요걸로 이제 선택지를 풀면 돼요. 고조소설에서 많이 등장한다. 여기 나오네. 비현주 요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다만 아까 차이점을 살짝 이야기했고 선생님이,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더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김에 좀 더 하자. 자, 그 다음에 희곡 시나리오 접근 방법. 자, 이제 희곡 시나리오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지금 시랑 소설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희곡 시나리오에 대한 접근 방법을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근데 영상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 오디오 체크 좀 해야 됩니다. 겁나서 안 되겠어요. 잠깐 끊었다가.